32살의 서인은 초겨울 비 냄새가 밴 저택의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닫힌 창문 너머로는 오래된 샹들리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요양저택이라고 불렀지만 서인에게 이곳은 늘 숨을 얕게 쉬게 만드는 거대한 유리병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는데 이 집 안으로 한 발만 들어서면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미지근했습니다. 나무 바닥에는 오래된 광택제 냄새가 배어 있었고 복도 벽지에는 시간에 젖은 색이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향기였습니다. 너무 오래 맡아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은은한 치자와 마른 종이 냄새. 그 향은 서인이 19살이던 겨울부터 늘 누군가의 체온처럼 이 집 안을 떠돌았습니다. 왔니? 거실 끝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는 가볍게 담요를 무릎 위로 당기며 웃었습니다. 정희. 서인에겐 보호자였고 세상 사람들에겐 서인의 은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10세 전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서인을 데려와 학교를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새 삶을 받은 거라고. 그 정도면 평생 갚아도 모자란 은혜라고. 서인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는 받는 순간부터 사람의 발목에 아주 가는 사슬을 채운다는 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유난히 창백한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잔 가장자리에 닿은 손가락은 가늘고 정교했지만 가까이 보면 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수술과 긴 투병 끝에 살아남은 사람만이 지닌 조용한 긴장 같은 것이 그녀의 몸 어딘가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비 많이 맞았겠구나. 감기 들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다정했지만 서인은 늘 그 다정함 속에 얇은 바늘 하나가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내 몸은 내 것이기 전에 내 걱정거리라는 뜻처럼. 그날 저녁 민재가 도착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서인보다 2살 위였고 낡은 저택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러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3달째였습니다. 원래는 외부관리업체 직원이었지만 정희가 유독 그를 신뢰했습니다. 묵묵하고 눈에 띄게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남의 불편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인은 그 점이 좋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의자의 높이를 맞춰주고 찬 바람 드는 창문을 조용히 닫아주고 누군가가 애써 삼킨 말을 굳이 들춰내지 않는 태도. 민재가 젖은 코트를 벗어 걸자 차가운 빗물 냄새가 실내 공기를 잠깐 갈라놓았습니다. 그 순간 서인은 아주 짧게 안도했습니다. 이 집 특유의 숨막히는 향을 밖의 공기가 조금은 밀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늦었네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한 음절쯤 낮았고 문장의 끝에는 상대를 천천히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민재가 답하자 정희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젖었겠네. 부엌에 따뜻한 차 있어요. 이 집은 생각보다 찬 기운이 빨리 스며들거든. 그 말은 민재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서인은 이상하게 자신의 가슴이 먼저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자리를 점령했습니다. 식탁에 3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굵어졌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재가 국그릇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정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목 가까이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상대를 탐색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놓인 물건의 결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민재 씨는 참 침착해 보여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드문 타입이지.
민재가 엷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보이는 건 되게 맞아요. 짧은 대화였는데 서인의 손끝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건 호의로 끝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녀는 오래 들여다봤고 오래 들여다본 것일수록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인은 2층 복도 창가에 서서 빗물 흐르는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나뭇가지들은 젖은 공기 속에서 느리게 흔들렸고 멀리 철제 대문은 닫힌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 섰다는 걸 서인은 발소리보다 향기로 먼저 알았습니다. 치자와 종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양 냄새. 너는 늘 밖을 보더라. 정이었습니다. 밖이 좋은가 보지. 서인은 대답 대신 창문 유리에 맺힌 물기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긴 좀 답답해서요. 그 말에 정희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얹은 것뿐인데 그 손의 온도는 이상하게 차분하고 무거웠습니다. 답답한 곳에서도 사람은 살아.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 옆에 있느냐야. 서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희는 늘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조언인데 끝에 닿으면 도망갈 길이 없는 말. 민재 씨랑 자주 이야기하더라. 이번에는 질문 같았지만 사실상 확인이었습니다. 저택 일 때문이에요. 그래. 일 때문이겠지. 짧은 침묵 뒤에 정희의 손가락이 서인의 어깨뼈 부근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위로처럼 다정한 동작인데 서인은 이상하게 등을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원래 정이 많은 아이야. 누가 다정하게 굴면 금방 마음을 주잖아.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서인은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20살 무렵 학교 선배와 가까워졌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선배를 집으로 초대했고 저녁 내내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인의 휴대폰은 사라졌습니다. 선배가 보낸 메시지 몇 개와 통화 기록 일부도 함께. 정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 식탁에서 죽을 저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기대면 안 된다고. 기대는 습관이 되면 상대는 결국 떠나기 마련이라고. 그날 이후 서인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 때마다 본능처럼 죄책감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곧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와 가까워진 것도 그래서 더 늦었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고 서인이 침묵하면 그만큼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 창고 앞에서 서인이 무거운 상자를 들다 손목을 삐끗했을 때 민재가 말없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스쳐 지나간 자리가 이상하게 오래 따뜻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인은 그 따뜻함 하나 때문에 자꾸만 마음속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갑자기 거실 벽난로 앞에서 작은 와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불꽃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창밖엔 비 대신 마른 바람이 낙엽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위층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낮고 분명한 정희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서인은 여려요. 계단 중간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아래층엔 민재와 정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버티는 척하지만 실은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는 아이예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괜한 기대를 주면 안 돼. 불꽃이 유리잔에 비쳐 일렁였습니다. 민재의 옆 얼굴은 굳어 있었고 턱선 근처가 미세하게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전 기대를 준 적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눌린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네요.
민재 씨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끝난 순간 서희는 자신이 계단 난간을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손바닥에 나무결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선의를 가장한 문장들인데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물건처럼 설명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지기 쉬워서 반드시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 하지만 정작 누구도 그 물건에게 어디에 있고 싶은지 묻지 않는 것. 그날 밤 민재는 서인을 마당 쪽 온실로 불렀습니다. 유리 천장은 오래되어 곳곳이 흐렸고 화분 흙에서는 차가운 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전등 하나만 켜진 온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해서. 서인은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요.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죠. 그 한마디에 서인은 가슴 안쪽이 순간적으로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상함을 이상하다고 정확히 말해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온실 유리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재는 가까이 오지도 섣불리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인 씨는 누구 허락 없이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보다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허락. 그 단어 하나가 서인의 안쪽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서인은 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웃어도, 나가도, 돌아와도, 좋아해도, 망설여도, 모든 감정 앞에 보이지 않는 승인 도장이 하나씩 필요했습니다. 온실 문이 바람에 덜컥 흔들리는 순간 서인은 자신도 모르게 민재의 소매 끝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는데 그 안엔 긴 세월의 떨림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인의 손가락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포옹보다 더 깊게 서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의 기침은 유난히 잦아졌고 식사 중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도 더 자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웃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말했고 더 자주 서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인아, 오늘은 내 방에서 차 한잔 할래. 서인아, 네가 골라준 커튼색이 제일 편안하더라. 서인아, 역시 넌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다정한 호출들이 하루 종일 가는 실처럼 서인의 몸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정희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진단서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인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병명과 수술 기록과 응급실 날짜들, 정희가 죽음 가까이 갔던 시간들이 차갑고 정확한 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은 네가 있는 것 같아서.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늘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힘들었다는 사실은 진짜였습니다. 서인을 지켜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때로 가장 정교한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눈 내리듯 고요했습니다. 다만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기를 붙들어줬는지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날 밤, 서인은 결국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말을 꺼낸 뒤에야 그 문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안에 갇혀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민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문장인데 서인은 그 말을 듣고도 금방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밖은 이미 폭우였습니다.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는 벽처럼 두꺼웠고 저택의 창문마다 물비늘 같은 흔적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을 많이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서희는 작은 가방에 서류 몇 장과 지갑과 약만 넣었습니다. 민재는 차 키를 쥔 채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둘은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벽이 먼저 알아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 하나만 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늘 누군가의 발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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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 둘이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계단 위 난간 너머로 정희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잠옷 위에 얇은 쇼를 걸친 모습은 창백할 만큼 고요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이 밤에 어디 가니? 서희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릴 때와 똑같이 심장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혼나기 직전의 아이처럼 몸속 열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난간을 짚은 손끝은 약해 보였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쐬러 가방까지 챙겨? 그 순간 거실 조명이 한번 낮게 깜빡였습니다. 비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의 오래된 전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워진 한순간에 서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건 정희가 쓰러질까 봐도 버림받을까 봐도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 앞에서 다시 죄인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희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 서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다정한 손길로 서인의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밖은 추워.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너는 늘 추운데 약했잖아. 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는 민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인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사람 마음은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사는 자리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야. 사는 자리. 정희는 늘 관계를 주소처럼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쉽게 뺄 수 없는 주민등록처럼. 서희는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아주 어렵게 말했습니다. 저는 흔들린 게 아니에요. 정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서희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오래 붙들어온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낯선 충격. 저는 이제 제 발로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빗소리가 거세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 공기는 눅눅했고 샹들리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울지도 않았는데 이 순간 전체가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사람처럼도 다 이해한다는 사람처럼도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다 떠나더라. 그 말에 서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체념을 가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금속 손잡이는 차갑게 젖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바깥의 겨울 냄새가 얇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보호가 언제부터 소유가 되었는지 아마 아무도 정확한 순간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관계는 너무 오래 서로의 상처를 핑계로 기대다 보면 상처가 곧 문이 되고 문은 곧 자물쇠가 됩니다. 서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 때문에 제 인생을 전부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정희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단숨에 밀려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집안의 침묵보다 훨씬 솔직했습니다. 서희는 그 바람을 얼굴로 맞았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숨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목을 붙잡던 보이지 않는 감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작은 다정함에도 겁을 먹고 낯익은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설칠 것입니다.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서희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민재는 우산을 펴 서인의 어깨 위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둘의 사이는 아직 조심스러웠고 이름 붙이기엔 이른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관계는 누군가의 허락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으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서인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본 저택 창문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지, 커튼이 흔들린 것인지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희는 더 이상 그 불빛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차 문이 닫히고 와이퍼가 젖은 앞유리를 바쁘게 밀어냈습니다. 희미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 너머로 길은 아직도 멀고 흐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길이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누군가를 붙드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떠나온 뒤에야 비로소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들었던 모든 속삭임과 다정한 표정과 잘 포장된 희생과 늦은 밤마다 문 밖에 서 있던 인기척의 의미를. 서희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 세상은 흐렸지만 그 흐림 속에 처음 보는 종류의 새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밤은 단 한 걸음만으로도 평생의 계절을 바꾸어 놓습니다.